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3년 가까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에서는 전쟁 초기 해외 자동차 기업들이 대거 철수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위기를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부활시키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죠. 중국의 완성차 기업을 불러들여서 자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전기차, 내연차를 가리지 않고 세계 자동차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의 공습 상황, 글로벌 경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서 아프리카로 떠나는 이야기 탐방, 기회의 땅 아프리카 3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은 영국 소식 준비했는데요. 영국에서는 요즘 교도소가 부족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재소자들을 집에 가두자 이런 방안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1월 30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세계를 알면 우리가 보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글로벌 배송으로 빠르게 찾아갑니다. 설 특집으로 준비한 시간입니다. 기회의 땅 아프리카 3부작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50개국이 넘는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변화를 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연합뉴스 김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 남아공 고르신 이유가 이제 특파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특파원 생활을 3년을 그곳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남아공에 대해서 가장 애착이 가고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택했고요. 특히 남아공 하면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레알 아프리카 49개국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이제 북쪽에는 사하라 사막이 있으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들어가려면 관문격인 나라가 이 남아공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남아공 하면 또 누가 가장 떠오르세요? 넬슨 만델라. 그렇죠. 만델라가 국가적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만델라가 얼마나 이 남아공이 국가적인 브랜드냐면 만델라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남아공의 행정 수도가 프리토리아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외교 공간이 이전에는 뭐 거의 뉴욕 다음으로 제일 많은 곳이 아니냐 이런 말이 돌 정도로 너도 나도 아프리카의 외교 공간 대사관을 그다음에 영사관을 세우려면은 굳이 그 많은 54개 국가 중에 한 나라를 고르라면 남아공을 고르겠다. 이런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외교 공간이 가장 많은 이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이 남아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제가 이곳에 이제 다녀온 특파원 경험을 해서 이제 책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의 미래를 읽다라는 책도 내서 한때 초기에는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뭐 베스트셀러 30위권까지 진입을 했으나 역시 아프리카에 한계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은 뭐 찾아보기 힘든데 점점 더 많이 알려주셔야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를 좀 많이 좀 알리고 싶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사실은 이 남아공인데 남아공은 또 재미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칭이 유럽의 아프리카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그 유럽의 요소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산 곳이 많지가 않은데 실제로 정착을 해서 산 곳이 그만큼 살기 좋기 때문에 이곳에 살지 않았냐. 그래서 유럽의 문명의 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유럽 사람들이 정착한 지가 한 400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아프리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백인이면 겉모습은 백인인데 나 아프리카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성을 또 갖고 있는 나라기도 하고 네. 이 야생 자연과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1세계 뭐 IT라든지 이런 선진국적인 측면도 조금은 있어요. 그리고 이런 1세계, 2세계, 3세계가 같이 좀 버무려진 그런 나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남아공 하면 또 희망봉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땅끝이죠. 그래서 예. 제가 팬데믹에 희망봉에 한번 서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무엇을 꿈꾸셨을까도 땅끝에, 궁금하고요. 네. 땅끝에 가다 해서 예. 이런 뭐 기사도 쓰기도 했는데 이런 다양한 요소가 있는 게 남아공이고 뭐 역사,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네. 일단 아까 넬슨 만델라가 저도 뭐 당연히 떠오르고 남아공 하면 브랜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를 그렇죠. 얘기해야 된다면서요. 네, 가장 힙한 인물이죠. 그래서 네, 네. 일론이 저는 그냥 일론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일론이 친근감을 느끼시는군요. 그렇죠. 예. 남아공을 대표하는 지금 인물이 사실은 일론 머스크인데 네, 되게 많이 그 사이에 세월도 많이 흘렀고 그렇죠. 만델라 시절과 30년이라는 머스크는. 세월이 흘렀죠. 사실은 남아공이 만델라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예. 민주화를 이루고 해서 백인 정권 하에서는 백인들만 정권을 쥐고 흑인들을 차별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아파르테이트, 따로 네. 떼어놓다, 격리하다라는 건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는 뭐 도로를 같이 걸어가는 것도 재밌는 게 이전에 사진을 보면 네, 요하네스버그의 네. 도로에 백인들이 걸어가는 도로, 흑인이 걸어가는 도로 따로 있어요. 보도가 따로 있어서 심지어 같이 걸어 다닐 수조차 없고, 뭐 주거지, 거주지는 말할 것도 없고 차별화돼 있었고, 노동력은 활용을 해야 되니까, 도시 근교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뭐 열악하고, 뭐 이렇게 상하수도 시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이런데 민주화를 이뤄놓고 나서 이제 흑인 학생, 백인 학생 다 같이 같은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네, 예. 이런데 이런 측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변화죠. 변화인데 네. 만델라의 세대는 사실은 민주화로 한 세대가 이미 지났고 이제 사실은 가고 남아공의 또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이 일론인데 정작 본인은 또 남아공 출신이라는 걸 크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밌는 대목입니다. 네. 이 만델라 사후에 남아공의 뭐 정치 민주주의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는 이렇죠. 민주화는 됐는데 우리도 사실은 이제 YSDJ 때부터 김영삼 대통령이라든지 김대중 대통령 이런 민주화가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뭐 헌법 87년도 체제라고 얘기하는 30년 이상이 되는데 남아공도 이제 94년에 정식으로 이제 흑백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네. 문제는 이제 우리는 이제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잘 이루어졌잖아요. 뭐 10년 단위든 5년 단위든 이렇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했는데 뭐 요즘 정권 교체 주기도 짧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우리는 다이내믹하게 이게 여와 야를 서로 뒤바꾸면서 하는데 남아공 같은 경우는 ANC라고 아프리카 민족회의라는 만델라 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120년이 넘는 아주 유구한 전통의 정당이거든요. 네. 식민지 시절부터 흑인들의 권리를 주창을 하면서 한 그런 정당인데 문제는 이제 30년 동안 계속 내리 집권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역동성이 없고 국민들에게 체감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치안인데 치안이 제대로 뭐 강절도 사건이나 이런 데 너무 많고 물론 이게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생계형이 많죠. 네. 그다음에 그 바탕에 되는 경제 문제는 이제 사실 전기라든지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전기가 끊길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순환 단전. 아프리카 현재로는 로드 쉐딩이라고 하는데 예. 이 순환 단전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서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또 물도 요즘 요하네스버그 남아공의 경제 수도라고 하는 요하네스버그에는 물도 제대로 공급이 안 돼가지고 헤어샵 같은 데도 물 같은 걸 쓰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런 소매업자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타격이 많거든요. 공장도 말할 나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 기본적인 인프라 서비스가 안 되다 보니까 거래하는 데 대한 민주화에 대한 이상이 많이 좀 깨진 측면이 있죠. 그렇군요. 지난해 총선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ANC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30년 만에 단독 과반에 실패하고 흑백 연정을 시작했습니다. 새 연립정부인데 성공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면요? 일단 ANC가 30년 동안 집권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연립정부 백인 정당입니다. 네. 제1야당이 DA라고 해서 민주동맹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당하고 연립정부를 구성을 했는데 이제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시험대죠.
흑백 간에 원래는 이제 아프리카 남아공이 무지개 국가라고 했잖아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흑인과 백인 그다음에 컬러드라고 이제 혼혈 계통의 그 사람들도 살아가는 그런 공간인데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국가를 지향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흑백 연립 정부를 통해서 과연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정기 사정도 조금 좋아졌다고 하고 투자자들도 좀 많이 몰려들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가시지는 않았는데 이런 경제난을 일단 타개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되겠죠. 그래서 팬데믹 때도 되게 힘들고 했는데 특히 남아공의 실업률이 높아가지고 근데 아직도 청년 실업이 40%에 가깝고 하고 해가지고 경제 문제를 일단 잡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흑백 간의 어떤 이 서로 경제 발전 파트너로서 콜라보를 얼마나 좀 잘할 수 있는지 이걸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성과를 낸다면 그래도 만델라가 꿈꿨던 그런 나라에 그래도 후퇴를 지금까지 좀 많이 해왔었는데 한 발 좀 디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아프리카는 사실 기회의 땅이라고 불릴 만큼 광물 자원이 많고 잠재력이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는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남아공의 경제 성장의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남아공은 일단 광물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 요하네스버그가 사실 금의 도시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남아공에 갈 때 어떤 그 기사가 대목이 참 다가왔던 게 뭐냐면은 남아공은 먼지로 뒤덮였어요. 근데 한꺼풀 이렇게 딱 벗겨보면 금이 나온다. 금빛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굉장히 다가왔어요. 그런 정도로 금도 많이 나오고 다이아몬드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백금이니 크롬이니 이런 핵심 광물들도 많고 그래서 광물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 남아공 경제 중심 요하네스버그하고 프리토리아하고 차로 가면 한 20-30분 거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도로가 왕복 12차로나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게 넓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도로는 찾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워낙 그 금이라든지 옛날에 골드러시가 이루어졌을 때 그걸 개발을 하느라고 이 도로를 또 넓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고 광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이 또 발전할 수밖에 없고 금융도 발전해 있고 농업 우리 그 한반도의 몇 배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뭐 8배, 이 정도 되는 광활한 국토기 때문에 이 농업도 굉장히 또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남아공에서 좀 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좀 꼽을 수가 있겠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 글로벌 메이커들이 웬만한 거는 다 들어와 있을 정도로 그래서 반조립 공장을 운영할 정도로 제조업 기반도 어느 정도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잠재 성장률과 그 전기라든지 이런 게 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충분히 더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데도 브릭스 국가 중에서 남아공이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국가가 또 남아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면 그 잠재력을 좀 충분히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남아공의 에너지 상황 좀 살펴볼까요? 지금 경제 성장이 되려면 에너지가 충분히 잘 공급이 돼야 할 텐데 화석 연료 뭐 자원이 있어도 활용을 잘 하지 못한다. 그래서 원전 건설에 관심이 많다고요? 그렇죠. 이제 남아공은 또 석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석탄 수요가 많이 있을 때는 석탄 수출을 또 많이 해야 되는데 철도 인프라도 또 문제가 많아가지고 전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철도 해서 이 전철처럼 이렇게 전력으로 해가지고 또 공급도 해야 되고 한국까지 또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다 보니까 물들어야 될 때 노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또 하나 이제 외부 제약 요건이 뭐냐면은 서구에서는 이미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됐잖아요. 탈탄소로 해가지고 탄소 제로로 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런 그 석탄을 활용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석탄 쓰지 마라. 우리가 도와줄게 했는데 금융 지원도 해준다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남아공에서는 이게 공정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석탄 노동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직업교육도 재교육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근데 이게 남아공 문제만은 아닌 게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당진이라든지 이런 데 석탄 발전소들이 있는데 매년 안에 이제 뭐 2030년까지 20몇 개 석탄 발전소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남아공에서 어찌됐든 이 전력 문제를 좀 더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원전을 추가로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원전이 있긴 있나요? 원전이 지금 있습니다. 아, 케이프타운 네네. 쪽에 네. 쿠벅 이 원전이 있기는 있는데 이 수리도 또 많이 해야 되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제대로 또 발전을 못해요 원전을. 그래서 추가로 2,500메가와트급 추가 원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 이게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남아공과 인연이 깊어서 러시아에 넘어가는 게 했는데 또 내부적으로 또 제동이 걸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팀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뭐 최근에 체코로도 진출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선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로 이제 남아공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남아공이 자원도 많고 뭔가 결심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려고 하면 뭔가 걸림돌이 계속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예. 좀 시도를 하려면 걸림돌이 생기고 그 원인은 어떤 것들로 보십니까? 이게 이제 남아공이 워낙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이 그렇지만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 개념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 개념 생소하죠, 오히려 그죠. 우리에게는. 지역 개념인데 부족.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는 뭐 에스니스티, 에스노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이걸 저도 나중에 풀었을 때 부족으로 해야 돼, 민족으로 해야 돼 하는데 어떤 때는 민족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부족으로 민족이 좀 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족이라는 개념보다 네이션이라는 이 국가적인 정체성, 네이션후드라고 하는 국가적인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전문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족주의, 이 좁은 개념을 벗어나서 남아공이라는 한 전체 큰 나라의 대의 명분, 이걸 추구를 하는 그런 국가적인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추구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 부패 때문에 나라 시스템이 많이 망가졌다라고 하는데 주마 전 대통령 때 특히 많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때 국정농단 논란이 많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이게 계속 그 여파가 아직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남아공과 경제 협력을 하려면 좀 오래 지켜보고 잘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랜 시간 좀 투자가 필요할 텐데 중국이 그렇게 좀 접근을 많이 했잖아요. 오랫동안 투자도 했고. 네. 지금 현재 성과가 있습니까? 중국은 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중국이 이래저래 개발에 대한 논란도 많긴 한데 남아공만 해도 50만에서 100만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체 신문도 있을 정도고. 남아공 안에 중국인 수가. 그렇죠. 우리 교민들은 한 3, 4천 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그렇군요. 비교가 안 되는 사이즈죠. 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진출을 했고 뭐 실제로 만나다 보면 나는 남아공 중국에서 온 뭐 금 때문에 왔어라는 사람도 저도 현지에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중국에 그만큼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중국이 그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이 남아공에 접근을 했는데 일반인들은 또 중국에 대한 인식이 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랄까요?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큰 나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거부감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남아공에 돌아온 처음에 이제 저를 중국 사람으로 많이 알고 니하오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네. 처음에는 나 코리안이야 막 자꾸 얘기를 해주다가 네. 나중에 귀찮아서 그냥 고개 끄덕이고 그냥 갈 때도 있고 하긴 했는데 그 정도로 중국의 영향력이 그렇군요. 막강한데 네. 일반인들은 또 안 좋은 인식도 했어요.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네 나라로 돌아가라. 팬데믹 때는 특히 또 그런 것도 심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기회의 땅 아프리카 이야기 오늘 4월 동안 나누면서 오늘 특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셨는데 남아공과 우리가 좀 외교도 원활히 하고 경제 협력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뭔가 접점을 찾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조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남아공이 대단한 나라인 게요. 사실 이제 우리 그 노벨 문학상 최근에 한강 작가가 수상하지 네네. 않았습니까?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그럼요. 남아공은 노벨 문학상은 물론이고 노벨 평화상, 평화상도 있었죠. 뭐 예. 노벨 화학상, 네. 의학상 비롯해서 11개를 수상을 했어요. 11명이나 배출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남아공은 참 배울 점도 많습니다. 근데 남아공이 재미있는 게 우리와 같은 이제 유럽에 이제 식민지 경험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경험을 했고 그 식민지 경험에다가 민주화 또 아파르테이트 흑백 차별 정책에 반발을 해가지고 민주화 투쟁을 한 만델라라는 인물을 키워내기도 했는데 그런 네. 그
항쟁, 소웨토 항쟁 같은 경우 광주 민주화 항쟁 운동과 같은 또 궤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하고도 공통점도 있고요. 남아공 외교로 보면 굉장히 강단이 있고 줏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흑백 차별 자기네들이 차별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의외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굉장히 가장 영향력 있는 대사 중에 한 명이 팔레스타인 대사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외교장관 아무나 못 만나는데 팔레스타인 대사가 만나자고 하면 금방 만나준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뭐 이스라엘 가자 전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을 대량 학살 혐의로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할 정도로 강단이 네, 있고 네. 미국이나 중국, 미국의 존재감이 그렇게 남아공에서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체적인 외교를 하고 하는데 우리도 뭐 친미냐 친중이냐 친일로 이렇게 많이 갈리고는 하는데 우리가 이런 남아공의 외교는 이런 줏대 있는 외교, 주체성 있는 외교는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흘 동안 아프리카가 왜 기회의 땅인지, 뭐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와 진실도 알아봤고요. 또 남아공에 대한 이야기 오늘 또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큰 가능성을 가진 곳이죠. 아프리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또 한 곡을 가지고 오셨는데 왜 추천을 해주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미리암 마케바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네. 노래를 들어보면 굉장히 흥겹습니다. 아프리카의 리듬 자체, 아프리카 음악이 이런 거구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마마 아프리카로 불릴 정도로 네.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여가수고요. 또 아파르테이트에 맞서 싸운 그런 경험도 있어 망명 생활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이런 키조라는 여가수가 또 이런 바통을 이어받긴 했는데 이 마케바의 음악을 들어보시면 아프리카의 그 진한 그 정서를 느낄 수가 있어서 오늘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네. 기회의 땅 아프리카 3부작 연합뉴스 우분투 콘텐츠 팀장이신 김성진 기자와 함께 설 연휴 사흘 동안 이렇게 수고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프리카에 더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리암 마케바의 노래 파타파타 보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영국은 요즘 교도소가 꽉 차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팬데믹 시절에 봉쇄 방안을 도입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 영국 런던 김수정 통신원을 연결해서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입니다. 네, 코로나 시절에 봉쇄 조치를 도입하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뭐 집에만 있게 하는 건가요? 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변호사들은 최근에 처벌의 창의적 활용이라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과밀한 교도소를 대체할 방법으로 범죄자들에게 코로나19 봉쇄와 유사한 조건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범죄자나 재산형 범죄자 같은 비폭력 범죄자들을 상대로 강화된 가택 구금 조치를 말씀대로 도입하자는 건데요. 네. 구금 대신에 20시간 통행금지 같은 제한 조치를 더 많이 활용하면 다양한 이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영국에서는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에 이런 가택 봉쇄 조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적용된 것과 유사한 제한을 처벌 조치로 안착시키자는 주장인 겁니다. 교도소가 과밀하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두는 대신 집안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하자 이런 건데 네. 효과가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말해서 말씀대로 가택 봉쇄는 범죄자나 피의자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대신에 네. 자택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거주하도록 하는 처벌 방식입니다. 흔히 파트타임 프리즌 이렇게 불리하는데요. 예, 가택 봉쇄를 받은 비폭력 범죄자나 사회적 재활이 가능한 범죄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제한되고요. 전자 발찌 같은 장치를 통해서 위치 추적이 되고 네. 정해진 시간에 집에 있어야 하는 특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범죄자에게 처벌을 가하면서도 교도소의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적으로는 교도소 수용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특히 범죄자가 집에 머물면서 사회복귀 프로그램이나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재범률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협회는 이렇게 하면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가두지 않고도 상당히 자유를 박탈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안했고요. 네. 아울러 영국 정부가 스웨덴 사례를 참고해서 시간제 교도소를 제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수감자가 최소 몇 시간이나 최대로는 며칠까지 가족 방문이나 교육과정의 이수, 구직 활동을 위해서 석방이 될 수 있다는데요. 네. 협회는 이렇게 좀 위험이 낮은 범죄자를 위해서 일종의 시간제 교도소를 설계하면 이들이 석방 준비를 하는 동안 일하거나 훈련하거나 또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의견서 작성에 참여한 미셸 힐리 변호사에 따르면 수감자 수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했지만 범죄율은 감소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재범률이 증가했다면서 사람들을 더 오래 교도소에 가두는 게 생각하는 것만큼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금 우려되는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가택 봉쇄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감시 한계입니다. 네. 특히 전자 발찌로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죠. 정신적인 압박이나 범죄의 성향이 쉽게 변하지 않으면 재범을 예방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가택 봉쇄가 비교적 폭력적인 범죄자나
성범죄자에게 적용될 경우 그 사회에 미치는 위험이 당연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가택봉쇄가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그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그 시민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그 따라서 이런 가택봉쇄와 같은 대체 처벌 방식은 뭐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영국에서 이 교도소 포화 문제 계속 보도됐던 기억이 있는데 교도소가 너무 이제 과밀해지기 때문에 범죄자들 수백 명이 조기 출소된 사례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2024년 가을에 그 영국 정부가 그 이 교도소 과밀 수용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최대 1,750명의 범죄자를 조기 석방한다고 발표를 해서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작년 9월 초로 기억하는데요. 그 영국 정부는 수감자 숫자가 그 88,500명을 넘어서면서 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긴급 결정을 내렸는데 네. 이로 인해서 그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교도소에서 5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범죄자들이 형기의 40%만 채웠다면 그 석방 대상에 포함이 됐었고요. 그 한 달 뒤인 10월에는 그 5년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자들까지 이 석방 대상에 포함돼서 큰 비판이 일었습니다. 네. 그 당시 영국 정부는 그 우리는 붕괴 직전에 교도소 시스템을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았다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유일한 선택지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당연히 영국 국민들의 큰 반발이 일었었고요. 아, 그렇죠. 특히 성범죄자나 그 가정폭력 범죄자는 석방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네. 실제 국민들은 좀 이를 불신하고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무튼 교도소 공간 부족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범죄가 많이 뭐 증가를 한 건지 형량이 증가한 건지 아니면 원래 기본적으로 교도소가 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한마디로 그 범죄에 대한 형량이 늘어나고 수감자는 증가했지만 그 교도소의 그 수용 공간이나 운영 예산이 이런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즉 그동안 그 영국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그 강화하는 정책이나 법률은 많이 도입을 했고 그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사실이고요. 또 재범률도 그동안 높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러는 동안 교도소 건설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고 또 새로운 수용 공간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교도소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또 이 밖에도 이 문제가 영국 특유의 엄벌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영국은 비교적 엄격한 형벌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폭력이나 마약 범죄,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강조해 왔습니다. 네. 그 1980년대 이후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특히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 여러 법안들이 만들어졌고요. 또 가석방 조건을 강화하고 종신형을 확대해서 범죄자들이 사회로 복귀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 됐죠. 그 예를 들면 2013년에 발표된 엄벌법에 따르면 네. 종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최소 25년을 꼭 복역해야 한다는 그 규정으로 강화됐는데 그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교도소 과밀화 문제가 꾸준히 누적돼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국 런던 김수정 통신원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경제입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전기차 밀어내기 수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요. 이를 막겠다고 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고 그런데 걱정할 것이 중국 전기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개발도상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중국의 값싼 내연기관차가 쏟아져 들어오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 진영의 자동차 기업이 철수한 러시아에서도 중국 자동차가 시장의 60%를 장악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전기차 못지않은 중국 내연기관차의 공습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러시아에서 중국의 내연기관차가 이렇게 많군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가 한때는 세계 10대 자동차 시장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이야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2012년만 하더라도 신차 판매량이 290만 대 정도였으니까 네. 굉장히 큰 시장이었죠. 지금은 줄어서 한 100만 대쯤 돼서 지금은 한 17위권 정도이긴 합니다만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추운 지방이라서 전기차 판매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어렵겠네요. 네, 그렇죠. 전기차. 대부분이 내연기관차인데 네. 어쨌든 지금도 큰 시장 중에 하나면 뭐 틀림이 없는데 원래는 2021년만 하더라도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서방 자동차 기업들이 주름을 잡고 있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가 신차 판매 시장의 24% 점유한 1위였고요. 오. 그 뒤를 폭스바겐, 르노, 토요타 뭐 등등이 이었는데 대략 신차 판매의 70%가 서방 진영의 자동차 브랜드가 판 신차였던 거예요. 라다라고 하는 러시아 현지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 22% 정도로 현대기아차 다음 2위이긴 했습니다만 네. 라다 같은 경우에는 아브토바즈라고 하는 러시아 국민차 기업, 그다음에 르노, 프랑스의 자동차 기업이죠. 네. 여기 합작해서 만든 자동차 브랜드예요. 그래서 르노의 자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러시아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90%는 서방의 손길이 묻어 있었다. 그러네요. 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불과 3년이 지난 게 지난 2024년인 건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체리차, 창청차, 지리차, 창안차 같은 중국의 내연기관 자동차 브랜드가 신차 판매 시장의 61%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 3년 사이에? 그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일단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장악했던 서방 진영의 완성차 기업들은 다 철수를 해야 했습니다. 뭐 제재 때문에 네, 어쩔 수 네. 없었던 건데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워요. 서방이 빠져나간 자동차 시장을 러시아 토종 기업으로 채워야겠다. 네. 그래서 2022년의 목표가 토종 브랜드 40%, 그다음에 2035년까지 가면 토종 브랜드가 전체 자동차 시장의 80%를 먹겠다. 뭐 이런 걸 목표로 세웠었는데 네. 그걸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속된 말로 공장을 거저 먹는 거였죠. 철수한 그 공장을. 맞습니다. 르노가 들고 인수하겠다. 있던 그 라다라고 하는 자동차 브랜드의 지분을 다 건네받았고 네. 그다음에 르노 공장은 1루블에 삽니다. 단돈 1루블이었어요. 거저 먹는다는 표현이. 그렇죠. 맞습니다. 예, 닛산 지나치지 공장 않네요. 같은 경우에는 1유로였고 현대기아차 공장도 1루블보단 조금 비싸긴 합니다만 1만 루블. 그래도. 이것도 굉장히 싸죠. 네. 물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옵션이라고 하는 게 걸려있긴 합니다. 근데 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도 하고 알 수 없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2월에 팔았으니까 그로부터 2년 뒤인 2025년 12월 그러니까 올해 12월이죠. 12월까지는 올해 12월까지는 바이백 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지나가게 되면 그냥 영영 넘겨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장을 확보한 뒤에 한 조치가 중국의 완성차 기업을 불러오는 거였어요. 중국이 공장이 있다라고 해서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엔진이라든지 뭐 자동 변속기라든지 이런 핵심 부품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국민차 기업이라고 하는 아부토바즈라고 하는 기업은 사실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완성차 기업을 부른 거예요. 뭐 공장은 넘쳐나니까 부품 산업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그러면 같이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게 되면 나중에 그게 온전히 토종 기업들한테 노하우가 전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계획, 목표는 있었으나 맞습니다. 그대로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예, 어떤 일이 또 왜 실패를 한 건지요? 원래 러시아가 바랐던 건 중국 완성차 기업이 부품 산업을 달고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도 확보가 되고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배우는 산업을 거죠. 그렇죠. 내재화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국이 맞습니다. 또 만만치 않거든요. 중국에서 네. 만든 자동차를 러시아 네. 공장에서 조립만 해서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시장만 내줬지 이득을 본 게 거의 없었던 겁니다. 기술을 안 가르쳐 주겠다 이런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얘기도 해요. 뭐 굉장히 조금 뭐랄까 마일드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국 친구들이 러시아에서 눈에 띄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런 협력 우리가 굉장히 환영한다. 근데 협력을 조금 확대하자. 아주 절제된 언어로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러시아에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수출해서 조립만 하지 말고 러시아에 투자해서 현재 생산을 조금 늘려라 라고 했던 거고 실제로 아부토바즈 CEO 같은 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자동차를 수출만 하면서 러시아 자동차 그다음에 부품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실제로 아부토바즈 같은 러시아 토종 자동차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대비해서 2023년에 매출이 반토막이에요. 반면에 영향을 체리차나 많이 받았네요. 맞습니다. 네. 체리차나 체리차 같은 중국 자동차 기업은 매출이 800%가 늘었으니까 와, 굉장히 차이가 이거는 많이 이제 나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나는 경제적인 이득을 하나도 맞습니다. 하지 못하고 중국만 돈을 버는 거죠. 네,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칼을 빼들었는데 러시아 재활용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네. 일종의 그림자 관세라고 볼 수 있는데 러시아도 그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한 국가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관세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재활용 부담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모든 자동차에 부과를 하지만 현지 생산 기준을 맞추면 환급해 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지 생산을 하지 않는 수입차의 가격만 높이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데 얼마나 많이 올렸냐면 원래 엔진 실린더 부피로 따지면 1에서 2리터 정도로 보통 우리가 준중형 네. 자동차라고 부르는데 네. 이 준중형 자동차에 1929달러 그다음에 2에서 3리터 정도 되는 중형 자동차에는 2,806달러, 그다음에 3에서 3.5리터 되는 고급 대형차에는 3,040달러 정도의 부가금을 매겼었어요. 원래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것도 비싸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랬던 거를 이제 3,000달러에서 1만 달러 정도까지 한번 올렸고 지난해 9월 같은 경우에는 6,000달러에서 1만 9,000달러까지 올립니다. 거의 2만 달러 가까이 되잖아요. 올해부터는 7,000달러에서 2만 3,000달러까지 또 한 번 올렸는데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팔리는 2.5리터짜리 중형 SUV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네. 원래 2,806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400만 원 정도의 부담금을 냈으면 됐는데 네. 올해부터는 2만 270달러, 네. 그러니까 3천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와, 너무 비싸졌네. 맞습니다. 원래 4천만 원짜리 차였다라고 하면 부담금 때문에 차 가격이 한 6천만 원까지 오르는 그런 셈인 건데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30년까지는 매년 10에서 20% 꾸준히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왜 현지에서 생산 안 하고 수출만 하는 건가요? 이게 오늘 할 얘기 핵심 같은 건데 네. 중국도 나름 사정이 있기는 합니다. 중국 대부분 제조업이 과잉 생산 체제라고 하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은 무려 연산 5천만 대 정도가 돼요. 이 중에 내연기관차가 4천만 대쯤 되고 네. 전기차가 1,000만 대쯤 되는데 한 해 전 세계에서 팔리는 신차가 9천만 대거든요. 그러면 이 9천만 대 중에 55%는 중국에 있는 공장만 다 돌려도 네, 커버가 네, 된다는 네.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 한 해 팔리는 신차가 2,500만 대밖에 안 돼요. 다 수출하는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요를 다 감당하고 나서도 2,500만 대가 남는 거고 네. 특히 중국에서 팔리는 신차의 절반이 전기차거든요. 그러면 내연기관차는 한 2,000만, 2,500만 대 가까이가 공급이 과잉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래서 국내 공장이 이렇게 남아도는데 그러니까요. 러시아까지 가서 현재 생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청차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서 일부 현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대부분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서 러시아에 수출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2022년에 중국의 대러시아 자동차 수출이 한 16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23년에는 117억 달러로 7배가 늘었고 2024년에는 11월 누적 기준으로 한 138억 달러까지 덩치를 키웁니다. 더구나 중국 입장에서는 명분도 있는 게 어쨌든 전쟁 때문에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놓고 러시아에 들어가서 현지 생산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이제 전쟁도 있고 하니까 이제 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러시아가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수출만 늘어난 건 아니에요. 2023년 중국이 한 440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수출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2023년은 서방 선진국, 원래 자동차는 서방 선진국들이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자동차 수출 1위 자리를 처음으로 중국에게 내준 해입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독일로 갔다가 독일에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이 꽤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전기차 때문이 아니냐라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전체 440만 대 수출 중에서 전기차는 170만 대 정도였고 나머지 270만 대가 60% 정도가 내연기관차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출의 중심은 전기차가 아니라 내연기관차였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내연기관차 수출 270만 대 중에서 러시아에 판 게 73만 대예요. 많기는 하죠. 네, 근데 라틴 아메리카에 수출한 내연기관차는 60만 대, 그다음에 중동에 판 것도 47만 대 정도가 되니까 골고루 많이 팔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까지 가세하면서 수출 물량이 한 570만 대 정도까지 늘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2위인 일본도 엄청 멀찌감치 따돌리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서방 선진국 진영에는 값싼 전기차. 근데 왜냐면 내연기관차는 품질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내연기관차 브랜드가 없는 저개발 국가에는 값싼 내연기관차로 시장을 공략하는데 이걸 일종의 양동작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양쪽을 다 맞습니다. 전기차, 내연기관차 다 많이 수출을 하는 건데 그렇죠.
중국 내연기관차가 많이 좋아졌나 봐요. 이렇게 수출이 많이 되는 거 뭐 보니까. 많이 좋아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결국의 전략은 덤핑입니다. 값싸게 파는 거. 뭐 중국이 항상 그렇죠. 자동차 수출 물량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일본을 앞질렀습니다만은 금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1위는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판 물량은 많은데 벌어들인 돈이 훨씬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건을 싸게 팔았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뭐 동남아 등에서 중국 내연기관차 가격을 보면 현대기아차가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동남아 자동차 비교 업체인 PC오토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팔리는 현대차 SUV인 투싼의 가격은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팔리는 현대차 투싼의 네. 가격이 19만 한 6천 링깃 정도 됩니다. 이게 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6,400만 원 정도예요. 비싸네요. 비쌉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관세도 매기지만 네네. 소비세라고 하는 걸 매겨서 수입차는 굉장히 많이 비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경쟁 차종인 중국의 체리차 중에 티고 7 프로라고 하는 그 차가 있는데 네. 여기는 가격이 12만 4천 링깃 정도 됩니다.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가격 차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한 2,400만 원 정도가 나잖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말레이시아 계신 분이 있는데 현대차가 너무 비싸서 네. 중국차를 탔는데 중국차가 너무 좋아졌더라. 라고 하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아직 내연기관차 품질에서는 현대기아차나 뭐 다른 서방 선진국 자동차 브랜드를 따라잡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가격이 이 정도로 싸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남미,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중동 이렇게 저개발 국가에서는 빠르게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 겁니다. 가격 메리트도 이게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좀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건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입장에서는. 사실 뭐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직까지는 우리 현대기아차가 중국차보다 훨씬 차를 잘 만들고 시장도 그렇죠. 많이 장악하고 있다. 네, 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 이미 글로벌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한참 앞질렀어요.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승용차의 신차 판매량을 국가별로 보게 되면 네. 일본이 29.1%로 1위입니다. 뭐 당연한 결과이긴 할 텐데 유럽이 24.9%로 2위. 그다음에 3위가 미국도 한국도 아니고 중국입니다. 18% 정도. 그 다음이 미국이 15.2%로 4위이고요. 우리나라는 8.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글로벌 전체 국가별 단위로 시장 점유율을 따져봤을 때 이미 중국이 우리나라의 2배쯤 시장을 먹고 있다는 거죠. 물론 중국이 워낙에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최근에 저개발 국가들 동남아, 그다음에 남미, 그다음에 중동 이런 곳에 내연기관차를 수출하는 걸 보면 이제는 중국 자동차에서도 무시할 수가 없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좀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되겠는데요. 중국차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자동차 네. 산업이 어쨌든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산업 중에 하나인 건데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미국 시장 말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변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인도, 뭐 남미, 동남아 이런 식으로 진출을 했습니다만 네. 중국의 내연기관차가 품질도 올라왔는데 이렇게 싸게 판다라고 하면 현대기아차가 이 시장을 조금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또 진퇴양난의 길에 놓여 있는 거죠. 네.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내연기관차, 전기차 가리지 않고 세계 시장을 네. 평정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중국차 이야기 해봤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렉 앤더 도미노스의 벨버턴 블루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